준호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지연아, 오늘도 정말 예쁘다. 이제는 걱정 말고 나만 봐. 그리고 이어진 숨소리, 조용히 떨리는 차 내부의 울림, 그리고 끝내 끊어지지 않던 4분의 침묵. 그날 밤,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아내의 낮은 떨림, 그 모든 것이 제 귓가를 베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한 행복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으며, 제가 외면했던 균열은 결국 가장 잔인한 형태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제가 올해 48이 되고 보니 사람의 인생이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틀기도 한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삶은 안정적이고 조용했습니다. 판교의 중견 IT 회사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었고, 아내 서지연과 결혼한 지도 1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 민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13살이 되었고,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이 되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민지의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을 늘 분주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제 나름의 평온함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평온함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누구나 겪는 변화쯤으로 넘겼고, 지연의 바쁜 업무 탓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강남 라움타워의 VIP 라운지 매니저로 일하는 지연은 늘 단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기에 늦은 퇴근도, 잦은 주말 근무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중요한 고객 응대가 있다며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면 저는 민지를 데리고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아내의 노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이미 작은 조짐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졌고,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민지와 놀아주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저와의 대화는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주말에도 라운지 특별 행사나 VIP 일정이 생겼다며 외출이 잦아졌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연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더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말들이 언젠가 제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죠. 어느 날 지연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지연이 즐겨 입던 실용적인 옷들 사이에 고가 브랜드의 재킷과 드레스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제가 선물한 적 없는 향수와 액세서리들이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행사나 고객 선물로 받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실적이 좋다더니 상여금이라도 나왔겠지.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친구들이 슬쩍 한마디씩 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와이프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했지만, 그때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민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다음 날 진행할 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이름이 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놀랐지만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정적과 어딘가 어긋난 기척만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듯한 소리, 억눌린 숨 같기도 한 미세한 호흡,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음성. 한순간에 머릿속이 비어버렸고, 저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숨을 삼켜가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얼마나 차갑고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실수로 걸린 전화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이미 넘어졌다는 직감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지연 씨 얼굴이 잘 안 보인다며 무심한 듯 던진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 얼굴에 잠깐 스치는 묘한 표정이 보였지만 저는 굳이 그 의미를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굳이 상처 날 수 있는 생각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는 결혼식 날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고 야심차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회사에서 지친 채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을 한 번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저 때와 다르지 않아. 조금 힘들 뿐이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붙들어 매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행복은 이미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도 저는 끝까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강남 라움타워 앞을 우연히 지나가던 저는 그 착각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로비 앞은 차들로 붐볐고 깔끔한 양복 차림의 사람들과 쇼핑백을 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유난히 눈에 띄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번호판도 차종도 우리 집 형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며 지연이 내려섰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공들여 손질한 머리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운전석 쪽을 향해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한 뒤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짧은 교감에는 묘한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다른 생각을 끌어왔습니다. 아마 투자자나 중요 고객이겠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설명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 라움타워 앞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던데? 그냥 고객이야. 지연은 눈을 잠깐 피하는 듯 하더니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VIP 고객 중 한 분이야. 우리 쇼핑몰 큰 투자자시기도 해서 가끔 같이 움직일 일 있어. 데려다 주신 거야. 그 설명은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저 역시 한 번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되지 않는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은 어느 순간부터 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사소한 것에도 깜짝 놀라듯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두고 다니던 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베란다에 나갈 때도 꼭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도 중요한 고객이랑 커피 마시러 나가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옷차림과 향기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중요한 고객이 누구인지 이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의 휴대폰 화면에 잠깐 뜬 연락처 하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최준호 오빠. 이름 옆에는 회사명이 아닌 개인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제가 알던 그 VIP 투자자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최준호라는 사람 알아?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알지, 우리 라운지 VIP 고객이잖아. 내가 관리하는 분이야. 그런데 왜 연락처를 그렇게 저장해놨어? 제 질문에 지연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그냥 고객 관리 차원에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만 들어서는 틀린 부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연의 눈빛 어딘가에서 설명되지 않는 조급함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주말 밤 저는 결국 지연을 따라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고객과 커피를 마시러 간다며 조금 늦을 거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서는 지연을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 라움타워 주차장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연은 몇 번이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문제의 검은색 외제차를 다시 보았습니다. 차는 한쪽 구석 CCTV 사각지대처럼 보이는 구역에 조용히 서 있었고 창문은 짙게 썬팅되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차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발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얼마 뒤 지연이 그 차에서 내려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과 알 수 없는 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살짝 건져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겹겹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팀 회식 있었어. 제가 묻자 지연은 짧게 그렇게 답하고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한 의심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은 아닐까? 수십 번 되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까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이 일하는 라움타워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을 맞춰 라운지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지연의 동료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제 회식했다면서요. 늦게까지 있었나 봐요. 그들 중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어제요. 어제는 회식 없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흐릿하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떠올리기조차 피하고 싶었던 가능성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지연은 잠시도 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 저는 컴퓨터를 열고 최준호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 라움타워의 주요 투자자, 각종 파티와 자선 행사에서 찍힌 사진들 속에 그는 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 몇 장에서는 지연의 얼굴도 함께 보였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 행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둘의 눈빛이 스치는 그 짧은 순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기사들을 뒤지고 사진들을 확대해 볼수록 분노와 배신감이 서서히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건 아직 제 추측일 뿐이라고, 확실한 증거 없이 감정만으로 움직였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지켜보기만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더 확실한 것들을 손에 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국 제가 두려워하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민지는 이미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책상에 앉아 다음날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약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야? 하지만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마치 틈새로 새어들어오듯 귀를 스쳤습니다. 누군가 숨을 고르는 듯한 호흡, 옷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마찰,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 처음에는 전파 상태가 안 좋거나 실수로 잘못 눌린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어야 할까 망설이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상한 감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무언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지연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 집에서 들을 수 있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당황과 망설임, 그리고 제가 풀어본 적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찰나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정말 예쁘다. 이제는 걱정 말고 나만 봐.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귀로라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소리들은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너무 가까운 곳에서만 들릴 수 있는 숨소리와 낮게 섞이는 웃음, 그리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듯한 도로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적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고 차 안의 공기가 눌려 움직이는 느낌까지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을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지만 통화 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통화는 4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다른 남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어조로 이름을 부르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투로 그를 부드럽게 부르는지 모두 귀로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손에 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꿈이라고 밀어내고 싶으면서도 너무 선명해서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제 귓가를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산산이 부서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몸을 웅크린 채 마치 온몸이 뒤틀리는 것처럼 구역질을 했고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수치심과 허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통화 기록, 그리고 녹음. 제 휴대폰에는 업무상 필요로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통화 목록을 열고 방금 전 통화의 옆에 붉은 점으로 표시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상상이나 오해가 아니라 나중에 어디에 제출해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울고만 있다가 흐릿하게 잊혀지게 두지 않겠다고, 확실한 것들을 모아 두 사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특히 내 딸의 엄마라는 이름을 스스로 떨어뜨린 지연에게, 그리고 남의 가정에 발을 들여놓고도 태연하게 웃고 있을 최준호에게 결코 가볍게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놓쳤는지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민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학교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겨우 발을 돌렸습니다. 회사로 향하던 발걸음은 건물 앞에서 멈췄고 저는 결국 인사팀장의 권한을 이용해 하루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부장님은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며 푹 쉬라고 말했지만 제가 어디로 향하려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선 저는 곧바로 서초동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이용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검색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바쁘고 환했지만 제게는 전혀 다른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택시가 멈추어 서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가사 판례집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 명함을 한번 훑어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저는 준비해 온 통화 녹음과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지연과 최준호라는 남자의 관계, 라움타워 VIP 라운지, 문제의 검은색 차,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들은 통화 내용까지 숨김없이 꺼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메모를 하며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이어폰으로 짧게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통화 녹음만으로도 부정행위 정황은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충격이 크셨겠네요. 그 말에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시려면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통화 내역, 금전관계, 실제 만남 장면까지요. 나중에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변호사는 차분한 어조로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 통신사에서 공동명의 회선을 통해 통화 내역을 발급받는 절차, 지출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탐정을 활용해 실제 만남 장면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마치 이미 수십 번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사람처럼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제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로 다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택시에 다시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마라는 말 뒤에 숨지 않겠다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민지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버지인 척 행동했습니다. 숙제를 챙겨주고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에야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지연이 제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해 라움타워 주차 앱을 확인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장된 비밀번호 덕분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연동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툰 손길로 메뉴를 뒤져 동의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며 지연의 차량 이동 경로가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 회선의 상세 통화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저는 손에 잡히는 숫자들을 오랜 시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번호 하나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있었고 그 번호는 제가 지연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최준호 오빠라는 연락처와 일치했습니다. 낮에는 짧게, 밤과 새벽에는 길게 이어진 통화 기록이 행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로 듣지 않아도 그 시간들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출 내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우리 가정의 수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몇 달 전부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주얼리 샵, 수입 브랜드 매장, 호텔 라운지. 제가 알고 있는 월급과 저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각 결제 내역을 따로 정리해 출력하고 영수증 화면을 캡처해 폴더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할 일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탐정을 소개받아 지연과 최준호의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연차와 병가를 번갈아 사용했고 민지는 당분간 제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유를 묻자 저는 회사 일로 당분간 집중해야 한다고, 지방에 교육을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탐정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라움타워 지하 주차장 한쪽에서 만나 차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호텔 근처 골목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 카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까지 다양한 각도의 사진이 파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탐정은 별도로 최준호에 대한 배경 조사도 해왔습니다. 그는 여러 회사를 보유한 대주주로 이미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고 대학생 아들이 있는 이혼남이었으며
과거에도 유부녀와의 관계로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돈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전형적인 중년 재력가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저는 다시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들고 간 서류 뭉치와 사진, 통화 내역,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이전과 달리 확실한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위자료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 가능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민지와 제 삶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은 감정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자칫하면 명예훼손 문제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폭로보다는 법적인 절차 안에서 상대를 코너로 모는 쪽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할 길이지만 그 전에 제가 직접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라움타워를 드나들면서 제 가정과 아이의 삶을 짓밟는 동안 저는 서류와 판결문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서로를 지지대에 삼아 웃고 있을 그 순간에 준비해둔 진실을 꺼내 보이기로요. 증거 수집을 마친 지 2주쯤 되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지 겨울 옷 좀 사줘야겠다. 가게 들를 시간도 없고 라움타워에 가서 한 번에 보고 올까 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굳이 내가 일하는 데까지 올 필요 없는데. 요즘 사람도 많고 정신없어. 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 민지도 엄마 일하는 곳 한번 보고 싶어 하잖아. 잠깐 들렀다가 올게. 그 말에 지연은 잠시 걸리적거리는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고 탐정과 변호사에게도 그날 새벽 짧은 메시지로 연락을 남겼습니다. 준비된 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2시경 저는 민지와 함께 라움타워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거대한 쇼핑몰 외관을 보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딸아이에게 엄마가 일하는 곳에 깜짝 방문하는 거라고 말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라운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가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라운지 앞 복도로 향하면서 저는 지연에게 곧 도착할 거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이제 제가 모은 조각들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직접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닐 거라고,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마지막 기대를 붙들고 있었죠. 자동문이 열리고 조용한 카페 뒤로 들어서자 창가 쪽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과 최준호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애매하게 가까웠습니다. 업무상 상담이라면 굳이 이렇게 몸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 텐데 두 사람의 자세와 눈빛에는 일과는 다른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제 쪽을 본 순간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 창백해졌고 민지까지 제 옆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여기 웬일이야. 말도 없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들를 거라고 문자했잖아. 민지가 엄마 일하는 곳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라운지 안의 직원들이 우리 쪽을 흘끗흘끗 살펴보았고 몇몇 VIP 고객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먼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잠깐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엄마랑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해야 해서요.
직원은 상황을 대충 눈치챈 듯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어린이 코너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지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한번 돌아보았고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민지가 자리를 옮기자 저는 지연과 최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라운지 매니저 분도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라운지 안쪽 유리문 너머 작은 미팅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은 희미해졌고 대신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이 들리는 정적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려는 것을 억누르며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지연 씨, 그리고 최준호 씨.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잘 됐네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고 최준호는 여전히 억지로 여유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목록을 열고 문제의 통화를 선택한 뒤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낮게 조정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는 차 안 특유의 낮게 울리는 잔향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나한테는 내가 제일 큰 위로야. 그 뒤를 이어 지연의 낮은 웃음과 망설이는 듯한 대답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러다가 누가 알게 되면 어쩌려고요. 우리 조심해야 해요. 그 몇 문장만으로도 이 관계가 단순한 고객과 담당자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연은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준호의 표정에서는 처음 보는 경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재생을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녹음이 오해입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오해야? 저는 준비해 온 서류 파일을 여러 테이블 위에 한 장씩 꺼내 놓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사진, 지하 주차장 한쪽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카페 창가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상반신. 탐정이 찍어 온 사진들은 각도와 시간, 장소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난 몇 달 동안 사용한 카드 내역입니다. 우리 수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들이죠. 그리고 이건 통화 내역입니다. 새벽 2시, 3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일이랑 얽혀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뭐가 된 거야. 저는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어느 쪽이야. 최준호가 그제야 허리를 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틀고 사진을 보여주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실 관계요. 통화 녹음,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다 팩트입니다. 팩트가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남의 가정에 발을 들여놓은 분이 누구인지 법원에서 천천히 따져보면 되겠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매니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근무 시간 전후로 VIP 고객과 이런 관계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회사 정책상 이런 행동이 허용되는지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인사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유리문 너머 복도에서는 몇몇 직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흘깃거리며 지나가고 있었고 라운지 안에 남아있던 고객들 중 일부는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저는 불필요하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이 방 안에서 오간 공기만으로도 오늘 있었던 일이 곧 라움타워 전체에 퍼져나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왜 저기서 울고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연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최준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회사에서 실수를 좀 해서 아빠가 얘기하던 중이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제발 민지 앞에서 이러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할 이야기는 이미 넘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이야기는 다 했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하자.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미팅룸을 나섰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지연의 어깨는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고 최준호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듯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도망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백화점을 나와 차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여러 번째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혼난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은 거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지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아빠랑 집에 가서 쉬자.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문자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선은 지나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잠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해 설명했고 변호사는 예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로 했고 양육권은 재계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운타워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연 매니저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위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VIP 고객관리 매니저로서 직무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 뒤에 어떤 시선과 판단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라움타워 인사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면서 담당자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결론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지연 매니저는 VIP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이미 해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라움타워 계열 전 매장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준호 역시 더 이상 VIP 고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우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앉았습니다. 통쾌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쓰렸고 안타깝다고 말하기엔 그들이 한 짓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소한 이 공간에서만큼은 더 이상 두 사람이 떳떳한 얼굴로 웃으며 드나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화점 사건 이후 모든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와 동시에 최준호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변호사를 통해서야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권은 공동으로 가지자고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양육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가정을 버린 사람에게 그 아이를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명백한 부정행위 사건에서 게다가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오셨다는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양육권은 무과실 배우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지만 법정 싸움이 결코 쉬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마지막 남은 것처럼 양육권을 붙잡으려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흘려보냈던 일상의 조각들까지 모두 증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온 영수증,
주말마다 공원과 놀이공원에서 찍힌 동영상들, 휴대폰과 노트북, 클라우드 속에 흩어져 있던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 묵다 보니 최소한 아버지로서의 제 삶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 동안 지연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자연스럽게 대비되었습니다. 한편 최준호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마 공개 재판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말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자 최준호 측 변호사가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회의실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공개 재판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김 과장님과 따님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까지 번지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에게 좋지 않은 일은 이미 그쪽 의뢰인이 다 저질렀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덮을 생각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 법정 앞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번쩍이는 액세서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무채색 정장 차림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던 눈빛도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의 조언대로 최대한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려 한 것이겠죠. 그러나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기록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정에서 제 변호사는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통화 내역, GPS 이동 기록,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라움타워 직원들의 증언, 지연이 근무 시간 전후에 어떤 패턴으로 최준호를 만났는지, 그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서류와 도표는 차갑지만 분명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더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준호가 지연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해외여행 경비 지원, 각종 고가 선물 결제 내역까지 은행과 카드사 기록을 통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지연은 결혼 서약 대신 물질적 안락함과 스릴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판정에 낯선 여성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재판장이 증인석 호출을 하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준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최준호 씨는 저와 혼인 관계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는 기혼 여성도 있었고 그 때문에 가정이 깨진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육비 재조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추가 질문을 이어갔고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최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 내부 조사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서지연이 근무 시간 중과 그 전후에 VIP 고객과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회사 규정과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준호 역시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서 VIP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두 사람의 이름은 내부 블랙리스트로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에게 불리한 사정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화면 하단 자막에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중견 재벌, 투자자 신뢰 흔들려 디상경영진 회의 소집. 앵커는 투자자들이 도덕적 리스크가 큰 기업에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흑백 처리된 최준호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 뒤로 그는 더 이상 법정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지연 역시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버티던 화장기마저 옅어지면서 그들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부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겪은 파괴가 쉽게 잊히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싸움은 길고도 진이 빠졌지만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딸의 미래와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재판부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해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지연과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최준호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만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재판정은 금세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김민수와 피고 서지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고 뒤이어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김민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김민수에게 귀속하며 피고 서지연에게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면접 교섭권을 허가합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제 안에서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 70%, 피고 30%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보통이라면 5대5가 기준이지만 지연의 불륜이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저에게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 읽혔습니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 김민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최준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도록 눌려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듣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지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땐 정신이 없었어. 민지는 가끔 보게 해줄 수 있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정해진 날에 면접 교섭하면 돼. 그 외에는 연락하지 말아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버텨낸 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최준호가 운영하던 회사가 주가 폭락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언론에 데스크필되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도덕성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최준호의 전 부인이 제기한 양육비, 재조정 소송까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뿐이었지만 저는 단 하나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지연이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최준호에 대한 소문도 이어졌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상실한 채 해외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그는 지금 완전히 사회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날 밤, 민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그래도 정해진 날에는 만날 수 있어. 그건 어른들이 정한 약속이야. 민지는 그냥 아빠랑 여기서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엄마가 나쁜 거 했어. 그건 어른들 사이의 문제야. 민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민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호 씨가 위자료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항소도 포기했으니 사건은 여기서 종결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사이에 제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배신에 대한 복수극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기 위한 긴 증언이었다는 것을. 승리했다는 기쁨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최후의 통첩은 성공이었다. 바람을 피운 아내는 직장에서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매장되다시피 했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오만하던 상간남은 사업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고 해외로 몸을 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딸 민지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쯤 지났다. 나는 다시 회사에 복귀해 예전처럼 출근했고 민지는 새로 옮긴 어린이집 생활에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었다. 동네도 바뀌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역시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우리 가족의 과거를 모르는 곳, 누구도 조심스레 뒤이야기를 묻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부터 민지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나가 한참을 걸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 놀이터에서 성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공원 여기저기에 튀어오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나 배고파. 민지의 말에 나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겼다. 주문한 음식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이는 동안 민지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냈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 이야기, 급식이 맛있었다는 소소한 자랑까지 계속 이어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으면 되었고 그 시간이 편안해서 마음이 놓였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민지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아빠, 이제는 전화 받으면 슬픈 소리 안 나서 좋아. 뜻밖의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민지야? 예전에 아빠 전화 받고 울었잖아. 그날 밤에 아빠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서 문 열어봤는데 아빠가 전화 들고 울고 있었어. 민지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날 밤 지연의 통화를 들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민지가 문틈 사이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장면을 아이가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의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민지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지야. 그때 아빠가 많이 슬펐어. 너무 많이 아팠어.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지금은 아빠도 민지도 같이 행복해질 거야. 민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행복해. 아빠랑 같이 있어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심장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를 재우고 난 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6달 전 그 통화를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절망감, 숨이 막힐 만큼 치밀어 오르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공허함. 그 모든 감정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나를 휘어잡지는 못했다. 지금 나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평온에 가까운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직도 가끔은 악몽을 꾸어 잠에서 깨고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시듯 아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발소리와 웃음이 현실로 나를 끌어올렸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다듬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한 달에 2번 법원에서 정해준 날에 맞춰 민지를 만나러 왔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한 침묵이 오래 이어졌지만 나는 민지 앞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다. 지연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눈에 띄는 액세서리는 사라지고 정갈한 옷에 최소한의 화장만 한 채 아이 앞에 서 있었다. 민지를 바라볼 때마다 눈가에는 늘 미안함과 후회가 함께 떠올랐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았다. 그건 이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최준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간혹 인터넷 기사 하단의 짧은 문장으로 그의 이름을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다거나
경영권에서 완전히 물러났다는 식의 내용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외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 더 이상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엮일 일은 없었다. 그의 이름은 서류와 기사에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내 일상에서는 완전히 지워진 셈이었다. 어느 날 지연의 대학 동기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다소 망설이는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차를 한 잔 권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이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민수 씨랑 민지 이야기만 해요. 다시는 용서 못 받겠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언젠가 민지가 자라서 모든 걸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덜 미워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이 완전히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군요.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자리는 이제 여기입니다. 민지 옆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비로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또렷이 보였다. 과거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과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다시 민지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문가에 잠시 서 있었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긴 재판과 싸움, 배신과 분노의 시간 끝에서 남은 것은 거창한 승리감이 아니라 아이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이 밤 한 장면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한 장면이면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줬으면 해서. 지연의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침묵한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각자 길을 가야죠. 지연이도 자기 인생 남은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 혼자 거실에 남겨졌을 때 이상하게도 큰 파도 대신 잔물결 같은 감정만이 가슴속에 남았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민지의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민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 행복한 거지? 순간 책장이 멈추었다. 나는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엄마도 언젠가는 자기 자리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응.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의 순수한 바람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조금 뒤에야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엄마도 언젠가는 자기 방식대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민지가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나는 조심히 아이의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을 때 메시지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서지연이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 그래도 민지만큼은 잘 부탁해. 내가 훌륭한 아빠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믿고 맡길게. 그리고 고마워. 한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짧지 않은 글이었다. 나는 화면을 오래도록 내려다보며 한 번 더 천천히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독한 말 한 줄쯤은 되돌려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분노도 증오도 올라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그저 깊은 한숨뿐이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보내지 않을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다가 이내 흩어졌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이미 법정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끝이 났다. 더 이상 정리할 말도 덧붙일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먼 곳에서 희미한 별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늘 사랑하던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진짜로 남는 것은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고 버텨낸 쪽의 시간이라는 것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서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복수는 뜨거웠지만 그 끝에 찾아온 평온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담담했다. 아마 그것이 내가 손에 쥔 진짜 승리인지도 몰랐다. 누군가를 짓밟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에서. 거실 문 너머로 민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균일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까지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하루하루와 아이의 웃음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민지가 일어나 아빠, 오늘은 어디 가? 라고 물으면 나는 또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게 될 것이다. 어디든 가자. 우리 둘이라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